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양의 저작거리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비단 장수와 옹기 장수의 목청 높은 소리가 뒤섞이고 떡 파는 안악의 손길은 분주했으며 아이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다녔지요. 그 생기 넘치는 풍경 속 저작거리에서 가장 후미진 담벼락 밑에 계절의 흐름조차 잊은 듯한 사내 하나가 늘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운. 뜬구름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다 해진 누더기 옷은 때가 꼬질꼬질했고 아무렇게나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은 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깊게 눌러쓴 삿갓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굶주림에 지쳐 보였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게 형형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눈동자였습니다. 허운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국어를 위해 손을 내밀거나 구슬픈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것은 사람들의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양반의 얼굴에서는 곧 닥쳐올 몰락의 그늘을 보았고 웃음 파는 기생의 고운 얼굴에서는 밤마다 흘리는 눈물과 숨겨진 병마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상인의 얼굴에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낼 배신과 파멸의 끝을 보았고 갓 혼례를 올린 새 신랑의 얼굴에서는 단명할 비극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깃든 운명의 그림자, 깊숙이 숨겨진 욕망,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리고 다가올 비극의 기미까지. 그 모든 것이 허운의 눈에는 마치 손바닥 보듯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거대한 강물과 같아서 작은 조약돌 하나 던진다 하여 그 흐름을 바꿀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물살에 휩쓸려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세상에 온갖 희로애락이 스쳐 지나가는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되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정신 나간 미친 거지로 여기며 무심히 지나쳤지만 허우는 그들의 얼굴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를 지나던 한 교만한 양반의 얼굴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허우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또 한 명, 욕심의 눈이 멀어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군. 그리고 다음 날, 그 양반이 노름판에서 시비가 붙어 칼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허우는 그 소문을 들으며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삿갓을 더욱 깊이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비밀을 엿보는 자의 눈은 이토록 고독하고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 진사댁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대대로 비단 장사를 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가문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이 진사는 성품이 인색하고 깐깐하기로 유명했지만 딱 한 가지, 그의 물은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쉰이 넘어 얻은 늦둥이 외아들 규호였습니다. 규호는 이 진색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엽이었지요. 규호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듯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하여 글 공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이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고 가문을 더욱 빛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사는 아들의 앞날이 너무나도 궁금한 나머지 장안에서 용하다는 관상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인삼과 비단을 예물로 싸들고 이름난 관상가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 진사의 재물과 권세에 아첨하는 말들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허허, 도련님은 제왕이 될 상입니다요. 장차 영의 정도 문제 없겠습니다. 이런 귀한 골격은 평생 처음 봅니다. 하늘이 내린 인물이십니다. 이 진사는 그런 허황된 말들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는 아첨이 아니라 진짜 아들의 운명을 알고 싶었습니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번잡한 저작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과 흙먼지에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재촉하던 그의 눈에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앉은 한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거지들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구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이 진사는 그 거지의 눈빛과 마주치고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동자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서늘하면서도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보통 거지가 아니로구나. 이 진사는 홀린 듯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바로 허운이었지요. 이 진사는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누추한 거지 앞에 섰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거만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놈, 네가 사람의 얼굴을 좀 볼 줄 아느냐? 허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진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아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고 공허한 빛만이 감돌았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얼굴에 낀 시름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만 허운의 태연한 대답에 이 진사는 오히려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은자 한 잎을 꺼내 허운 앞에 던졌습니다. 좋다. 내 너에게 큰 인심을 쓰마. 여기 내 아들이 있다. 이 아이의 관상을 한번 보거라. 내 놈의 실력이 쓸만하다면 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 진사는 뒤에 서 있던 아들 규호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규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허운의 시선이 규회계로 향했습니다. 그는 규호의 얼굴을 힐끗 아주 짧은 순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는 규호의 이마와 눈썹, 코와 입술에 서린 모든 운명의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허운은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런 감정도 섞이지 않은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상입니다. 총명하고 기계가 있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진사는 허운의 말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 거짓 녀석도 그걸 알아보는구나. 하지만 허운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허나. 허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 귀한 용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 머지않아 진흙탕에 빠져 온몸에 비늘이 상하고 날개가 꺾일 운명입니다. 무엇이라? 이 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허운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화살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하지 못할 겁입니다. 허운의 말은 비수처럼 이 진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감히 천한 거지가 자신의 금지오겹 아들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퍼붓다니. 이 진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무엄하게 무슨 망발을, 내 이놈, 당장 내 놈의 혀를 뽑아버릴까 보다. 이 진사는 당장이라도 포조를 부를 기세였지만 허운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지요. 이 진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허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규호의 손을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진사의 마음속에는 허운의 마지막 말이 불길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아들의 주변에 불길한 여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깊은 의심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가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허운의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규회에게는 이미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는 놀랍게도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는 친모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얼굴이 희고다나하며 마음씨가 고아 집안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한 처녀였습니다. 규호는 몇 해 전 우연히 밤늦도록 바느질하는 소희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성실함과 청초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연모의 정을 키웠지만 두 사람은 어느덧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주위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규호는 몰래 자신의 서재를 빠져나와 소희가 머무는 행랑채 뒤편의 낡은 창고에서 그녀를 만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로의 손을 잡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내가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힘을 얻게 되면 아버지께 정식으로 너를 말씀드리고 이 집안에서 빼내어 내 곁에 둘 것이다. 첩이 아닌 나의 정식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다. 규호는 소희의 손을 잡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소희는 규호의 말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가 도련님과 천한 친모의 사랑.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불장난과도 같았습니다. 도련님,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도련님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만으로도 저는 분에 넘칩니다. 그저 이렇게 도련님을 멀리서나마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소희야. 나에게는 너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규호는 소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천을 느끼며 불안한 미래를 잠시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운명의 그림자 또한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허운이 보았던 진흙탕은 바로 이 금지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규호와 소희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깊어가는 동안 그들의 운명에 또 다른 변수가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성부의 무관인 김 부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 40대의 김 부장은 야심이 크고 권모술수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낮은 직급에서 시작하여 온갖 아첨과 술수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더 높은 관직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었지요. 김 부장은 자신의 출세가 돼 가장 필요한 것이 막강한 재력과 정치적 배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진사 가문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막대한 재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여러 대신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만약 이 진사 가문과 사돈을 맺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부장에게는 마침 규호와 나이가 비슷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규호와 혼인시켜 이 진사 댁을 발판 삼아 병조 판서의 자리까지 넘보려는 거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진색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뇌물을 바치는 것은 물론 이 진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들을 물어다 주며 신임을 얻었지요. 이 진사 역시 무관인 김 부장과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의 접근을 내심 반기고 있었습니다. 진사 어른, 듣자 하니 대개 규호 도련님이 이번 과거에서 장원 급제가 유력하다지요? 참으로 훌륭한 자제분을 두셨습니다. 제게도 마침 홍이가 찬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두 가문이 사돈을 맺는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 부장은 노골적으로 혼담을 꺼냈고 이 진사는 겉으로는
아직 아이가 어리다며 겸양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김 부장의 제안에 마음이 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호와 소희, 그리고 김 부장의 딸, 세 사람의 운명은 각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허운의 불길한 예언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이 진사는 아들 규호의 주변을 남몰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하인을 시켜 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금지 오겹 아들이 천안 친모 계집과 밤마다 밀회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모씨, 감히 저 천안 계집이 내 아들을 홀려? 이 진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당장 소희를 잡아들여 멍석말이를 해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호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규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만약 소희를 내쫓는다면 자신도 함께 목숨을 끊겠다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아들의 강경한 태도에 이 진사는 일단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 사람의 관계를 용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허운의 예언처럼 저 계집이 아들의 앞날을 망칠 진흙탕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사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바로 김 부장 가문과의 혼사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규호야, 네가 아직 철이 없어 그런 모양이다. 신분의 차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는 아직 모른다. 저 계집은 잊어라. 내가 너를 위해 최고의 신부감을 정해두었다. 김 부장 댁여식인데 용모도 아름답고 가문도 훌륭하니 너의 배필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규호는 아버지의 결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이 진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규호를 서재에 가두다시피 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김 부장 가문과 혼담을 확정하고 혼례 날짜까지 잡아버렸습니다. 이 진사는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번듯한 양반과 규수와 혼례를 치르고 나면 규호도 자연히 천한 계집 따위는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의 그릇된 부정은 오히려 아들을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어떤 끔찍한 비극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와 김 부장 사이에 혼담이 확정되고 양가는 본격적인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느 날 김 부장이 예물을 논하기 위해 이 진사 댁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날 때 그는 우연히 허운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남루한 행사에게 거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운이 그를 막아서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네 앞이라고 길을 막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김 부장은 호통을 쳤습니다. 허운은 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읊조렸습니다. 나리의 얼굴에는 권세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시군요.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김 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허운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허나 그 욕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리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칼날이 떨어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허운의 섬뜩한 말에 순간 오싹함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미친 거지놈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재수 없겠으리.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허운의 기묘한 눈빛과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다는 예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한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그는 곧 명문가인 이 진사 댁과 사돈을 맺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애써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부장의 딸과의 혼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규호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 속에 갇혀 소희를 만날 수도 없게 되자 그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원치 않는 혼인을 하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규호는 마침내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소희와 함께 멀리 도망쳐 둘만의 삶을 꾸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하인을 몰래 매수하여 소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희 역시 규호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식 전날 밤 야반 도주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규호는 그날 밤 아버지 몰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갑오, 값비싼 옥파의 몇 개와 약간의 폐물을 챙겼습니다. 멀리 떠나 정착하려면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소희와 만나기로 약속한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이미 그곳에 나와 초조하게 규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이 들려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가자.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도련님.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두 젊은 연인은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낯설고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자유를 향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뒤를 쫓는 더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빠져나가기 위해 인적이 드문 뒷골목을 따라 걷던 규호와 소희는 우연히 한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깊게 눌러쓴 삿각과 남루한 행색, 바로 거지 관상가 허운이었습니다. 허운은 마치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 길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밤에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허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규호는 웬 거지가 길을 막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냐? 썩 길을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허운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삿갓 아래로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떠나면 두 사람 모두 객사할 운명입니다. 이 길의 끝은 관아의 옥사가 아니라 차가운 강바닥이 될 것이요. 허운의 말은 섬뜩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규호는 미친 거지의 헛소리라며 그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소희가 규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허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 잠시만요. 이분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아요. 허운은 소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에는 고초가 서려 있으나 아직 명줄은 끊어지지 않았소. 허나 오늘 밤 이 사내와 함께 길을 떠난다면 그 명줄마저 끊어지게 될 것이오. 그는 다시 규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흘만, 딱 사흘만 더 참고 기다리시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온다 하였소.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허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두 사람은 한강에 떠오른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될 것이오. 허운의 절박하고 진심 어린 눈빛에 규호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결국 규호는 소희의 간청과 허운의 경고에 못 이겨 일단 도주를 미루고 사흘만 기다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고 허운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운명의 강줄기를 아주 조금 비트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이 어떤 새로운 소용돌이를 만들어낼지는 그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규호와 소희가 도주를 미룬 그날 밤,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의 한적한 주막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한 사내 대여섯 명이 모여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요. 그들은 바로 김 부장이 고용한 자객들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규호와 소희의 야반 도주 계획을 미리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규호를 자신의 사위로 만들기 위해 걸림돌인 소희를 이번 기회에 아예 제거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만약 규호가 반항한다면 그 역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혼례식장에 끌어다 놓을 셈이었지요. 그 계집은 곱게 처리해버리고 도련님은 다치지 않게 모셔오라. 만약 도련님 몸에 상처라도 나면 내 놈들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김 부장이 자객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자객들은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허탕을 친 자객들은 투덜거리며 흩어졌고 이 사실은 다음 날 김 부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은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지만 어차피 규호가 제 소나기 안에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규호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이 매수했던 하인을 통해 끔찍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자객들이 자신과 소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소희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규호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어젯밤 허운의 경고를 무시하고 길을 떠났더라면 자신과 소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미친 거지 같았던 사내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규호는 그제야 허운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김 부장의 잔인함과 아버지의 냉혹함에 치를 떨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덫에 걸려든 것과 같았습니다. 허운의 예언대로 비극은 시작되었고 그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들 규호의 도주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 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더욱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규호가 천한 친모 계집 때문에 목숨까지 걸 정도로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또다시 도망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 계집을 이 집안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지 않고서는 규호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겠구나. 이 진사는 처음에는 소희를 멀리 시집 보내거나 다른 집으로 팔아버릴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규호의 성정을 보아하니 그랬다가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그는 더욱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 진사는 남몰래 인신매매를 하는 악독한 무리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돈을 주고 소희를 납치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팔아넘기라고 의뢰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머나먼 남쪽 섬의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그 계집의 흔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내 이름이 거론되기라도 한다면 너희들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진사의 눈에는 아들을 위한 비뚤어진 애정 대신 차가운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결국에는 자신과 아들에게 더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서운 결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의 잔인한 계략은 신속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홀로 심부름을 나갔다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행랑채 방에는 뜨따만 옷감과 바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을 뿐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소희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규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달려가 소희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소희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소희를 어찌하신 겁니까? 이 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천한 것이 제 발로 나갔거나 혹은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이라도 갔겠지. 어디 갔는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거짓말. 아버지의 짓이 분명합니다. 제발 소희를 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규호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울부짖었지만 이 진사의 마음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신 차리거라. 곧 혼례를 치를 놈이 아직도 그 계집을 잊지 못했단 말이냐. 그 계집은 이제 잊어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규호는 아버지의 냉혹한 모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로 그는 폐인처럼 변해갔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소희의 이름만 부르며 눈물 흘렸습니다. 한때 총명하고 기계 넘치던 젊은이는 온데간데 없고 넉나간 허수아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폐인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는 가슴 아파했지만 겉으로는 더욱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규호도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사랑을 잃은 규호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아버지를 향한 깊은 증오와 복수심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규호가 날이 갈수록 폐인이 되어가자 이 진사의 마음도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는데 오히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온갖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이 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저작거리의 거지 관상가 허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허운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돈이든 집이든 제발 내 아들이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는 방도만 알려주시오. 허운은 이 진사의 애처로운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싸늘한 경멸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허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운명의 물줄기를 비틀려 한 대가입니다. 무고한 여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이제 당신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흐를 차례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그저 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탐욕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허운은 이 진사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당신의 그릇된 부정이 결국 이 집안에 피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 진사는 허운의 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피바람이라니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가? 허운은 잠시 침묵하더니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거든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나 마른 땅에 새 샘을 팔 수는 있는 법. 허나 그 샘을 팔 기회마저 당신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남는 것은 파멸뿐일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허우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진사는 그의 마지막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망견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허운이 예언한 피바람의 끔찍한 광경이 어른거리는 듯했습니다. 소희를 잃은 슬픔과 아버지를 향한 증오는 규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순수함 대신
도끼와 차가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지요. 규호는 식음을 전폐하던 것을 멈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진색에 김 부장의 딸과의 혼인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이 마침내 마음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지만 그것은 규호의 무서운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규호는 김 부장과의 혼인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이 진사 가문의 사위가 될 몸이라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안심시킨 뒤로는 은밀하게 아버지의 약점과 비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가 그동안 비단 장사를 하며 탈세를 하거나 경쟁 상인들을 음해하고 고리대금업으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온갖 추악한 행적들을 하나씩 파헤쳐 증거를 모았습니다. 규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재물과 권력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파멸시키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빼앗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딸과의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규호는 혼례식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지요.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서 가문의 모든 권한을 서서히 넘겨받으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랑을 잃은 젊은이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칼을 겨누는 냉혹한 복수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허우는 저작거리에서 규호와 이 진사 가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습니다. 규호가 김 부장의 딸과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규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복수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진사 가문 전체가 파멸할 것이고 규호 역시 그 비극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부자의 싸움이 더 큰 비극을 낳기 전에 무언가 해야만 한다. 허우는 처음으로 운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운명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라진 소희의 행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만이 이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허우는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소희와 관련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그는 이 진사 댁을 드나들던 한 인신매매꾼의 얼굴에서 소희의 슬픈 얼굴을 읽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꾼을 직접 찾아가 추궁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허우는 저작거리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미친 거지로 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와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주던 늙은 약재상 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박노인은 허운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허운은 박노인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노인은 허운의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차며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소희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소희가 머나먼 남쪽 섬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기 힘든 지옥 같은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허우는 소희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를 구해낼 길이 막막하여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규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운이 소희의 행방을 찾는 동안 한양에서는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진사 가문과 사돈을 맺고 기세등등해진 김 부장이 마침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규호와의 혼인으로 막강한 재력을 뒷배로 삼게 된 김 부장은 더욱 오만방자하게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뇌물을 챙기는 등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지요.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임금의 신임이 두터운 다른 세력의 핵심 인물을 모함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의 적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연합하여 그의 과거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작은 역모 사건에 연루되었던 증거까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임금은 진노했고 김 부장은 하루아침에 포도청에 끌려가 역모죄로 모진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고 며칠 후 저작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노비로 전락하거나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욕심이 칼날이 되어 당신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허운이 김 부장에게 했던 두 번째 예언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김 부장의 몰락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언젠가 그에게 섬뜩한 예언을 했던 미친 거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몰락하자 규호는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아버지, 이 진사의 온갖 비리가 담긴 장부와 증거들을 관의 익명으로 투서했습니다. 아들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폭로된 이 진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관에서는 즉시 이 진사를 잡아들였고 그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부자였던 이 진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규호는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초라하게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습니다. 네 이놈, 이 몹쓸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찌 애비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규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으니 저 또한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드린 것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앞날을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버님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규호의 싸늘한 말에 이 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허운의 세 번째 예언, 집안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말은 아들의 손에 의한 아버지의 파멸이라는 가장 끔찍한 형태로 실현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모두 마쳤지만 규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죄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사랑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저택과 차가운 복수심의 잔해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소희의 이름을 부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늙은 약재상이 규호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허운의 친구인 박노인이었지요. 그는 규에게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허운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규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소희의 행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나먼 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지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섬으로 가는 길이 그려진 약도와 함께 허운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선택만이 남았소. 과거의 복수와 증오에 갇혀 평생을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속죄의 길을 떠날 것인가? 운명은 기회를 주었으니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이제 그대의 몫이오. 편지를 읽은 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그녀를 만날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그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허운이 열어준 마지막 살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규호는 즉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텅 빈 저택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소희를 노예 신분에서 빼내줄 몸값을 마련했지요.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옥에 갇힌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떠나려 합니다. 부디 옥중에서나마 평안하십시오. 하지만 이 진사는 끝내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뒷모습에 대고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규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감옥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의 악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소희를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남루한 나그네 차림으로 머나먼 남쪽 섬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걷고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속죄하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기 위한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길고 고된 여정 끝에 규호는 마침내 소희가 있다는 남쪽 끝의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바위를 때렸고 바닷바람에는 소금기 가득한 비린내가 섞여 있었지요. 그는 수소문 끝에 소희가 팔려갔다는 악명 높은 염전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소금밭. 수십 명의 노예들이 허리를 굽힌 채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지요. 규호는 그 속에서 눈이 빠져라 소희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곱고 단아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찾았지만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의 행색은 하나같이 남루하고 초라했으며 얼굴은 햇볕과 노동에 검게 그을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늦은 것인가? 소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닐까? 규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절망감이 밀려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염전 한쪽 구석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규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록 얼굴은 헬쑥하고 검게 그을렸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 맑고 슬픈 눈빛만은 예전의 소희 그대로였습니다. 소희야. 규호는 자신도 모르게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희 역시 놀라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그리던 규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고된 노동에 지쳤구는 헛된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규호는 염전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질척이는 바닥에 발이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희 앞에 이르러 차마 그녀의 상처투성이인 몸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소희야, 나다, 규호야, 내가 왔어. 그제야 현실임을 깨달은 소희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규호는 그런 소희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차마 소희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땅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소희야.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나약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의 등은 죄책감과 회한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규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이렇게 살아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소희의 눈에서는 원망의 눈물이 아닌 재회의 기쁨과 깊은 용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규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거대한 운명 속에서 고통받았을 피해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호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소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지옥 같은 염전 한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와 심장 소리를 통해 그들은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규호는 준비해온 막대한 돈을 염전 주인에게 건네고 소희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염전 주인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에 입이 귀에 걸렸고 다른 노예들은 기적 같은 광경을 부러움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지옥 같던 염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섬에 초가집 한 채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규호는 평생 잡아본 적 없는 그물을 잡는 어부가 되었고 소희는 밭을 일구고 길쌈을 하며 살았지요. 비록 한양에서의 화려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하고 고된 삶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규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갇힌 도련님이 아니었고 소희 역시 더 이상 천한 친모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온전한 연인이자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초가집에서 규호는 종종 밤바다를 바라보며 한양의 거지 관상가 허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지요. 그는 우리의 운명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 것이었을지도 모르네. 규호가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품에 기댔습니다. 멀리 한양의 저작거리에서 허우는 그날도 어김없이 담벼락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따스한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멀리 떨어진 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남녀와 아이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억지로 운명을 비틀려 했던 자들은 모두 파멸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두 사람에게는 마침내 새로운 운명이 열린 것입니다. 허우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삿갓을 깊이 눌러쓴 채 저작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희로애락 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비밀을 엿보는 그의 고독한 눈은 오늘도 묵묵히 또 다른 운명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천명을 훔쳐보던 한 사내의 기록은 막을 내립니다.